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당연한 하루는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희우,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지은이는 전교 1등, 학생회장, 서울대 합격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18살의 나이에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인 루푸스 신염을 진단받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계를 달래기 위해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아픈 몸과 성장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헤매다 더 이상 아픔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지 않으려고 10년간의 투병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악착같이 오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하는 지은이 희우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마음은 몹시 귀해서 외로운 누군가의 곁에 자신의 울음이 조용히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가기 시작했지만 그의 사려 깊고 따뜻한 말들로 어둡지도 우울하지도 않게 작가가 건너온 시간을 통해 각자가 가진 아픔을 돌보고 내일을 힘껏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너랑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어. 드라마 고백 부부에 나오는 대사를 종종 떠올린다. 사람은 나쁜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나 또한 지금 내 모습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미래 계획에서 건강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었다. 내가 꿈꾸던 20대 후반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빨간색 SUV를 타는 멋진 여성이었는데 지금 나는 백수인데다 5년째 장롱 면허다. 고통의 서막은 2017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온 후 되살아난 체력을 만끽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언제 아팠냐는 듯 나는 전공 수업을 몰아듣고 로스쿨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해 스터디 모임과 학원을 강행하며 지냈다.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게 나오자 더 조급해졌다. 조금만 더 하면 올해 시험에서 스카이 로스쿨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부터 빼곡히 짜인 일정들이 종종 나를 숨막히게 했지만 그땐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 2달 전에 스테로이드 증량 선고를 받았다. 겨우 끊은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체력이 떨어질 게 분명했다. 아무래도 요즘 무리한 것 같다며 1달 정도 지켜보자고 의사 선생님을 졸랐다. 그러나 1달 후에도 결과는 같았다. 나는 울먹이며 의무기록 사본을 떼어 한의원으로 향했다. 인자한 인상의 한의원 원장님은 검사 결과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아직은 괜찮다고 컨디션 관리를 잘하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의 말에 기대어 병원 약을 먹지 않았다. 당장 미미하게 오른 수치보다 눈앞에 보이는 듯한 찬란한 미래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로스쿨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명치부근이 저릿했다. 스트레스성 위염인가 싶어 죽과 약을 먹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구역질이 심해질 뿐이었다. 고작 김 한 장을 먹은 것뿐인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급한 대로 싱크대로 달려가 전부 개원했다. 배를 움켜쥐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2달이 넘도록 약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위험이 심할 뿐이겠지 생각하며 벼텄지만 추석 당일 뱃속이 난도질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밤새 심해지는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울다가 집 근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곳엔 언제나 나보다 위급한 환자가 많았다. 2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가는 의사나 간호사를 붙잡아 애가 너무 아프다고 연거푸 말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고통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며 피를 뽑아간 의사들은 얼마 후 다급하게 이송 침대에 나를 눕혔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도 심정지로 사망을 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삐용삐용 소리를 내는 구급차에 묶인 채 실려갔다. 왼손은 아빠, 오른손은 엄마의 손을 잡은 채 구급차는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별로 안 아픈데 묶을 것까지 있나? 차들이 다 비켜주네 신기하다 같은 시시껄렁한 말을 하며 웃어 보였지만 실은 등골이 서늘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했다. 애써 지은 미소는 딱 일주일짜리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조직검사를 하자마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어지럽고 힘이 없어 침대에 붙어 내내 잠만 잤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휴대폰을 쥘 수 없었고 어쩐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부종의 생식기도 부어올라 피부가 쓰라렸다. 낮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워서 오심을 막아주는 주사를 맞고 밤에는 토하고 울다 지쳐서 겨우 2-3시간을 잤다. 새로 바뀐 의사 선생님은 회진을 올 때마다 한숨을 쉬고 당장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겁이 났다. 신장세포가 겨우 55% 남았다고 했다. 그마저도 병든 세포들이 있어서 사구체 여과율은 고작 23%였다. 그런 수치들은 잘 와닿지 않았지만 온몸이 내가 아프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뱃속에 풍선이 든 건지 펭귄이 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배는 점점 부풀어 갔다. 허리도 아프고 앉아있으면 배가 앞으로 쏠려 고역이었다. 똑바로 누우면 배가 몸을 눌러서 새우잠을 자야 했고 장기가 눌리는지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긍정을 끌어모아 임신 체험을 하는 거라 생각하며 동그란 배에 태명도 붙여주었다. 첫째는 튼튼이었다. 배가 팽창해 피부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쯤 복수 천자 시술을 했다. 옆구리에 호스를 꽂아 물을 빼내는 시술이었다. 한 번 할 때마다 2리터가량의 노란 물이 나왔고 몸무게는 2.5kg 정도가 빠졌다. 내가 태어날 때 2.66kg으로 태어났으니 정말 아기의 무게였다. 처음 복수 천자 시술을 하고 나서 순상기념 빵 파티를 했다. 브레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내게 와 복수 또 차면 실망할 텐데 라고 악담 같은 걱정을 건넸다. 이제 막 복수를 뺐는데 그렇게 빨리 다시 찰 리가 있나? 의아해하며 그 순간을 즐겼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배가 다시 부풀어 올랐다. 그 후 복수를 빼내는 시술을 5번 반복했다. 2번째까지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3번째가 되자 화가 나서 도저히 이름을 지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반복될지 알 수 없었다. 복수를 빼는 동안에도 제잘되던 나는 갈수록 말이 멎었다.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2번 하고 셀셉트 등의 면역 억제제를 쏟아 부었는데도 수치도 컨디션도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 약까지 효과가 없다면 항암제인 사이톡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독한 항암제이니만큼 불임의 가능성이 있어서 산부인과에서는 나를 볼 때마다 난자 냉동을 권했다. 신장내과에서는 하루빨리 사이톡산을 맞아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독촉했다. 심지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지금 신장 수치로는 임신 못해요. 본인 몸부터 살려야죠. 몸의 고통을 절절히 느끼고 있던 나는 의사 선생님의 모든 말을 곱씹었다. 이건 무슨 뜻일지, 조금은 나아졌다는 건지, 그래서 투석을 진짜 한다는 건지, 항상 약간의 여지를 품은 말들을 온종일 붙잡고 씨름했다. 본인 몸부터 살려야 한다니, 이걸 안 하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 죽음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아픈 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못한다고 굳이 말해야 하나? 거튼과 함께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그런 생각들을 이어갔다. 결국 사이톡산 치료를 시작했고 나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몸을 달달 떨면서 힘없이 누워 있었다. 베갯닛이 자주 젖었다. 그 무렵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일 보던 예능 프로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그가 갑자기 죽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내 존재마저 위협했다. 도처에 죽음이 널려 있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겨우 살려놓은 내 목숨은 언제라도 쉽게 파스러질 수 있는 종이짝에 불과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설령 그게 갑작스러운 죽음일지라도. 너덜너덜한 하루들이 한 달이 되도록 이어졌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대체 뭘 더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먹던 밥을 입에 문 채 옆 침대 이모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었다. 새로 바뀐 교수님은 자주 가혹한 말을 뱉었다. 그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가 기어이 내게도 찾아올까봐 두려웠다. 초점 없는 눈을 하고 그에게 물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곧 죽느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자리를 떠났다. 회진만 끝나면 엉엉 우는 나를 보고 엄마는 교수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다. 나이가 들어 25이어도 아직은 아이라고. 심각한 이야기는 부디 보호자와 상의해달라고. 하지만 교수는 어려도 환자 본인이 알 건 알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의 앞에서는 입을 꼭 깨물고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회진이 끝날 무렵이면 내 눈은 항상 벌겋게 있었다. 잔인한 교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내 모습을 알아챈 주치의는 회진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다. 울음을 삼키고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던 내게 괜찮냐고 물었다. 다정스러운 말 앞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학교도 로스쿨도 앞으로의 계획도 전부 다 포기했다고. 그런데 대체 뭘 더 포기해야 하느냐고.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고 눈물을 토해냈다. 주치의는 괜한 말을 했다며 내 등을 토닥여주고 미안하다고 했다. 약을 먹지 않고 버티다가 악화된 몸으로 입원한 환자, 갑작스레 바뀐 교수, 서로를 알아갈 시간도 없이 회의하는 듯 내 몸에 대한 말을 주고받았다. 그에게는 객관적인 치료 대상 그뿐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한없이 절실한 이야기들을 이성적인 척 받아쳐야 할 때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
신랑이 끝에 받게 된 사이톡산 항암 치료 후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다. 가득 찬 복수, 심한 요독과 항암제 부작용이 겹쳐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요독이 심해 먹는 족족 토하던 나는 구역질에 지쳐서 곡기를 끊어버렸다. 배나 사과 서너 조각을 먹으며 하루를 버텨냈다. 입원 후 첫 일주일 동안 병원을 방방곡곡 누비며 친해진 이모와 언니들은 소실되어 가는 나를 안타까워했다. 아가가 아파서 어쩌누 하는 다정한 말이 미약한 맥이 뛰는 귓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버텨내야지. 옆 침대 이모가 힘없이 누워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방에서 온 옆 침대 이모에게 서울 지리, 병원 길 안내 등 도움을 준 후로는 이모는 매일 좋은 말을 해주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좋은 말씀, 인터넷에서 본 명언 같은 것들이었다. 가족들은 혹여나 내가 더 힘들까봐 나의 절곡을 말리지 못했지만 이모는 영양사를 졸라 누룽지를 얻어다 주었다. 나는 누룽지부터 시작해 천천히 양을 늘려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이톡산이 효과를 발휘한 건지 부작용이 사라질 때쯤 컨디션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밥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복수가 차도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그제야 조금 살고 싶었다. 이모의 말처럼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매일 울다가는 몸이 더 망가질 것만 같아 일기를 썼다. 그때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끄적인 일기는 이렇다. 밥 먹기 시작한 지 3일째. 사이톡산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은 정말이지 먹도 잠울, 먹자마자 토하고 잠들고 우는 것뿐이었다. 여린 동생은 온종일 내 등을 두드려 주다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주랭랑 쳤다. 다시는 오지 못하겠단다. 폰을 들면 손이 떨려서 메시지 답장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왔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느려도 먹고 직립보행할 수 있다. 하루에 과일 반쪽만 먹다가 쌀을 먹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엑스레이 찍으러 본관 1층에 갈 때 휠체어 없이 걸어서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다. 오늘 처음 수혈을 받았는데 평소 헌혈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덕분에 살았어요. 얼른 집에 가고 싶다. 감사한 일을 찾아다니며 버텼다. 병원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점을 찾으려면 수만 가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불평만 할 수는 없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몸을 만든다고 믿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뿐이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칼륨 약을 끊고 인 조절제를 끊고 알부민 주사를 끊고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도 끝나 몸에 달린 모든 줄을 떼어냈을 때 정말이지 감격스러웠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줄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몸이 조금씩 낫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이톡산을 맞고 머리가 잔뜩 빠져도 머릿결이 많이 상했으니 이참에 다 새로 나는 것도 괜찮은 일일 거라며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 달랬다. 물론 때론 고비도 있었다.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감기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입원 소식을 듣고 연락해온 친한 후배의 문자였다.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렸지만 그 애는 자신의 고달픈 이야기로 회귀했다. 나는 로스쿨 시험을 치르고도 몸이 아파 학부 졸업을 못하는데 덕분에 로스쿨은 지원도 못해보게 생겼는데 감기 이야기를 연거푸 꺼내는 그 애가 솔직히 미웠다. 함께 로스쿨을 준비해온 사이여서 더 셈이 났는지도 모른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적 기대가 더 커서 실망도 불어났다.
자연스레 후배의 연락을 피했고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입원한 지 꼬박 한 달이 되어서야 퇴원했다. 여전히 복수가 조금 차 있었지만 수치가 많이 돌아왔다고 했다. 내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다니 신이 나면서도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한 달 전처럼 아파져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난데없이 전해진 좋아하는 배우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처럼 나 역시 죽음 앞에 놓일 것 같았다. 나쁜 징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늘 회의적이던 의사가 돌아가도 좋다고까지 말했는데 어쩐지 두려웠다. 내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사무치게 알아버린 탓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행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나는 내 침대에 누워 꼬박 13시간을 잤다. 그동안 밀린 잠을 자고 나니 개운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퇴원 후 나의 세상은 적막했다. 평범한 일상이던 것들이 더는 일상이지 못했다. 병원에서 저염식만 먹었더니 외식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맵고 짠 음식은 혀에 너무 큰 자극을 줘서 혀가 아프기까지 했다. 요리하는 과정도 험난했다. 너무 싱거우면 속이 메스껍고 이전처럼 간을 하면 혀가 아팠다. 복수가 차고 스테로이드로 다시 몸이 불어 옷장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었다. 남동생이나 엄마의 옷과 신발을 입고 신었다. 아예 새로 사기엔 또 언제 몸이 돌아올지 몰라 급히 몇 가지만 장만했다. 오랜 병원 생활에 약해진 몸은 모든 행동과 걸음걸이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 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성격이 급해 제일 앞서 걸었는데 이제는 절뚝이며 걷느라 신호가 끝나기 전에야 겨우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 도착할 때쯤 내 옆을 보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도 매 순간이 낯설고 때론 두려웠다. 고요하고 느린 시간이 얼른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선희와 나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 나섰다. 슬픔에 묻혀 웅크리고 있다가는 하루가 슬픔에 휩쓸려 버릴 것 같았다. 느려진 걸음으로나마 종종 단풍 구경을 다녔다. 퇴원했어도 사이톡산 치료와 신장내과 외래가 격주로 있어 매주 병원에 가야 했다. 병원이 일찍 끝나는 날 컨디션에 맞춰 통인시장, 연남동, 삼청동, 창경궁 등을 돌아다녔다. 병원 안에 있던 한 달 동안 바뀌어버린 계절을 천천히 누렸다. 느려진 걸음걸이가 신경 쓰일 때면 나는 꼭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할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낄 신체 둔화들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고독이 내려앉았다. 아프기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 약속이 많다는 핑계로 엄마와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친구들과 자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던 연남동을 선희와는 처음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의 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건강해지면 더 예쁘고 좋은 곳에 손을 잡고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 낯선 걸음걸이들이 영영 놓칠 수 있었던 삶의 단면들을 들춰주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남겨질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다.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며 수천 번도 넘게 곱씹었던 생각이었다. 나를 망친 건 나야. 고3 때도 무리하게 공부하다 병에 걸렸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염증이 도지듯 후회가 밀려왔다.
몸의 고통이 심할 때는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던 몸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기어코 바닥을 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또 다른 숙제였다. 아프기만 한 내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다. 풍족하지 않은 집안의 아픈 딸내미는 가족의 짐인 것만 같았고 남동생의 앞날마저 가로막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우문전역하고도 마음껏 가족의 축하를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거의 매일 병실에 찾아와 나를 간호했고 지나가던 레지던트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반짝였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이식을 받아야만 할 텐데 건강한 남동생이 있어 다행이라며 몰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다행일 리 없었다.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다. 이렇게 피해를 주며 살아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문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있어. 그 말에 내가 빤히 바라보면 선희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병이 온다고. 그 모양이 가난이든 불화든 질병이든 모두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나는 내 손톱 밑의 가시가 가장 아파서 나만큼은 아닐 거야 라고 말하곤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슬퍼하는 내 눈을 보면 선희는 늘 같은 말을 해주었다. 어쩌면 그 말 덕에 나만 다른 게 아니라는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지금껏 살아낼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신해철이 이런 말을 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목적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보너스 게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이 말을 곱씹었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한 것인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평생 아프더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그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을 꼭 붙들고 싶었다. 이전까지는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 없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성취하느냐가 중요했다. 성적과 성취로 내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더 빛나는 딸, 더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었다. 루푸스가 일상, 계획, 미래를 발목을 잡을 때마다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완전히 바닥을 친 후로는 분명 루푸스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나인 채로 살아가도 좋다고 주문을 외운다. 나는 이미 목적을 다했고 살아가는 일은 보너스 게임을 하듯 즐기면 그만이라고. 숱한 고통과 불안과 절망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그런 삶을 겪어내고 살아가는 일도 가치 있을 것이다. 병을 얻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고 계절이 변하는 모습과 병원 밖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병과 함께하는 삶의 득과 실을 따지자면 물론 실이 더 많다. 아주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고 슬픔에 쓸려갈 수는 없으니까 긍정의 힘을 끌어 모은다. 따스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이 가고 어김없이 봄이 왔다. 봄의 햇살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찌릿한 울림을 느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몸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았다. 자연이 본디 그렇듯 몸은 느긋하게 나아지고 있었다.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40분으로 점점 늘었다. 용기를 내서 봄학기에 복학을 했다. 원래 같았으면 한 학기에 끝냈을 수업을 두 학기에 나눠 들었다. 무릎이 붓고 삐걱거려서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기에 30분 더 걸리는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의 1년을 꼬박 아팠다. 그러나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다. 빛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리나의 책갈피였습니다.